나는 어느 작은 마을에 위치한 한 오래된 집으로 이사했다. 그 집은 내가 찾던 전원생활에 딱 맞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해 은근히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지만 난 그저 오래된 집이라 그런 것이라 여기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이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발생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작은 일들이었다. 밤에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리거나 지하실 문이 저절로 열리는 일이었다. 나는 그저 집이 오래돼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루는 마을의 작은 식료품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을 때 가게 주인이 내게 물었다. 혹시 그 집에서 이상한 일 같은 거 없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이 서린 듯했다. 별일 없다고 대답하며 웃어 넘겼지만 왠지 마음 한켠에는 찜찜함이 남았다. 그날 밤 잠에서 깨어난 나는 거실에서 불빛이 깜빡이는 걸 발견했다. 전등 문제라고 생각하며 다가갔을 때 나는 그 불빛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옛날 텔레비전에서 나오고 있다는 걸 알았다. TV는 분명 내가 이사 올 때부터 고장난 상태였고 작동할 리가 없었다. 더욱 이상한 것은 TV 화면에 누군가의 실루엣이 비치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몸이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서 TV를 응시했다. 실루엣은 서서히 선명해지더니 이윽고 손을 뻗었다. 깜짝 놀라 TV를 껐지만 그 손길의 차가운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이 사건을 친구에게 이야기했다. 친구는 그 집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다고 했다. 예전에 그 집에 살던 한 가족이 있었는데 아내가 남편에 의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고 했다. 그 후로 집에서는 계속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고 결국 그 남편은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밤이 더 두려워졌다. 그날 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소리를 듣고 말았다. 누군가가 방문 앞에서 낮은 목소리로 웅얼거리고 있었다. 어떤 단어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명확히 사람의 목소리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용기를 내서 불을 켜 보았지만 방문 앞엔 아무도 없었다. 공포에 질린 나는 다시 잠을 자려 했지만 그 낮은 목소리는 집안 곳곳에서 메아리치기 시작했다. 나는 더는 그 집에서 살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가 물어보니 그 집은 정말로 주민들 사이에서 저주받은 집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그곳을 떠나는 걸 다행으로 여긴다고 했다. 결국 나는 짐을 싸서 그 마을을 떠났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나고 그 일은 점점 잊혀졌다. 어느 날 무심코 인터넷을 하던 중 그 집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떠오른. 나는 검색을 해보았다. 놀랍게도 그 집에 관한 최신 뉴스가 나왔다. 최근 그 집에 이사한 새 가족 또한 이상한 일들을 겪고 있었고 그 집에서는 그들이 이주한 이후로 몇 번이나 경찰이 출동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과거 그 집에 관한 끔찍한 사건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참견하지 않기로 했다. 그 집은 그대로 남겨두고 싶다. 그 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공포는 내가 두 번 다시 상상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 이후로 나는 절대 낡고 저주받은 곳에 대해 쉽게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그날의 경험은 길고 어두운 그림자처럼 내 인생에 드리워져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약 10년 전 나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그때 나는 서울에 있는 작은 고시원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대학에 다니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해 그곳에서 지냈다. 그 고시원은 오래되고 낡았지만 나름대로 아늑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고 처음엔 별다른 문제없이 잘 지냈다. 고시원에 지내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밖에서 아주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 들어오게 되었다. 시계는 이미 새벽 2시를 넘기고 있었다. 피곤했던 나머지 방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침대에 쓰러질 듯이 누웠다. 그런데 눈을 감자마자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묘하게도 방 안이 평소보다 더 싸늘하게 느껴졌다. 고시원의 창문은 원래 잘 닫히지 않아 바람이 들어올 때도 있었지만 이런 추위는 처음이었다. 이불을 꼭 끌어안고 잠을 청하려는 순간 내 머리맡에서 무언가가 늘고 낮은 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도와줘.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방 안에는 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소름이 돋았지만 피곤함이 더 컸던 나는 그저 내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며 다시 잠을 청했다.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다.
밤마다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있어. 주워. 처음엔 그저 나의 환청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다. 게다가 남의 방에서 들리는 듯한 발소리와 문을 긁는 소리까지 같이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두려움에 가족과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그들 역시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했다. 마침내 나는 같은 고시원에 사는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되었다. 나 이전에 내 방에 살던 사람이 자취를 감췄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이미 몇 달 전이라고 했다. 그 후 그녀가 방을 떠난 줄 알았지만 그 누구도 이사가는 모습을 본 사람은 없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용기를 내서 그 속삭이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소리의 근원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지점을 발견했다. 바로 나의 침대 밑이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섰지만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심호흡을 하고는 조심스럽게 침대를 밀었다. 그리고 나는 끔찍한 장면을 마주하게 되었다. 침대 밑 바닥 판자가 부서져 있었고 너머로 어둡고 좁은 공간이 있었다. 그곳에서는 썩어가는 오약한 냄새와 함께 무언가 허연 것이 보였다. 경찰에 신고한 후 조사 결과 예전 방 주인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녀는 이 부서진 공간에 좁혀져 숨져 있었다. 조사 결과 그녀는 이곳에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이후 고시원 주인은 이 사실을 숨기고 방을 다시 내놓았던 것이다. 이후 나는 곧바로 그 고시원을 떠났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나는 고시원의 소문을 듣는 것이 두려워졌다. 가끔 떠오르는 그날 기억들은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공포로 남아있다. 여전히 캄캄한 밤 잠결에 이불을 꼭 끌어안고 있을 때면 그 소녀의 애처로운 속삭임이 귓가에 맴도는 듯하다. 도와줘. 이래도 당신은 고시원의 사늘한 방에서 혼자 잘 수 있겠는가?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대학생인 민수는 방학을 맞아 본가에 내려가고 있었다. 고향은 시골의 작은 마을로 여름밤이면 귀뚜라미 소리가 가득한 곳이었다. 마을은 워낙 작아서 버스에서 내려 조금만 걸으면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민수는 항상 해가 지기 전에 집에 도착하곤 했지만 그날은 서울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늦어져 어느덧 밤이 깊어져 있었다. 버스에서 내린 민수는 약간 불안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서두르며 집으로 향했다. 마을의 좁은 골목길은 평소에도 어두컴컴했지만 그날따라 거리의 가로등마저도 몇 개가 고장난 상태였다. 민수는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고 앞을 비추며 걸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몇 분쯤 걸었을까? 그는 등 뒤에서 가벼운 발소리를 느꼈다. 자신과 비슷한 보폭으로 걸어오는 느낌이었다. 처음엔 아무도 없겠지 하고 무시하려 했지만 그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민수는 속력을 조금 높였는데 그 발소리도 같은 속도로 빨라졌다. 너무 신경이 쓰여 뒤를 돌아보았지만 어두운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다. 기분 탓이겠지 하고 다시 걸음을 옮기던 중 이번엔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야. 민수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며 잠깐 멈칫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가족과 몇몇 기후 뒤에는 없었다. 그는 대강 귀신 같은 걸 믿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스스로를 겨우 진정시키고 뒤를 돌아보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급해진 민수는 휴대폰을 들어 고향 친구인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 지훈이 전화를 받았다. 야, 지훈아. 나 지금 좀 이상한 일이 생겼어. 누가 날 부르는 것 같아. 지훈은 잠시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지금 어디까지 왔어? 이장님 집 지나쳤어? 그쯤 왔는데 아직 다 안 지나쳤어. 민수는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 혹시 그 이야기 들었어? 이장님 집 주변에서 가끔 사람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는 걸. 옛날에 거기서 사고가 난 적이 있어서 그 이후부터 왠지 모르게 그 집 주변이 으스스하대.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더 공포에 휩싸였다. 이제는 뒤를 돌아보기조차 겁이 났다.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빨리 옮겨 그곳을 빠져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무거워지고 점점 몸이 말을 듣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여 이장님 집을 지나가기 위해 애썼지만 정신이 희미해져 갔다. 그 순간 다시 한번 그 소리가 더 가까워져 들려왔다. 민수야.
가지마. 민수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다. 세상이 조용해지고 오직 그 목소리만이 명료하게 들려왔다. 그러나 이번엔 어딘가 친근한 목소리였다. 그는 찬찬히 기억을 더듬었다. 그 목소리는 오래전 돌아가신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민수는 그녀에 대한 그리움을 늘 가슴 한켠에 두고 살았다. 어렸을 적 마을에서 방황하거나 무서운 꿈을 꿀 때마다 할머니는 항상 민수를 품에 안고 위로해 주셨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무섭기보다 오히려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경직된 몸을 조금씩 이완시켰다. 잠시 후 민수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할머니. 그 순간 부드러운 손길이 그의 등을 스쳤다. 민수는 무언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받았다. 마치 할머니가 자신을 안아주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두려움을 대신해 편안함을 느꼈고 눈을 감고 잠시 그 감각을 느꼈다. 잠시 뒤 민수가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어둡고 스산한 거리는 여전했지만 공포는 사라지고 없었다. 민수는 차분해진 마음으로 집을 향해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 뒤로 발소리도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할머니. 이날 이후 민수는 그 길을 걸을 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경험은 그에게 큰 위로와 평온을 주었고 잊고 지냈던 할머니에 대한 따뜻한 추억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다. 비록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지만 민수에게 그것은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배움 같았다. 민수는 그 연이어 벌어진 일들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했지만 결코 해답을 찾지 못했다. 다만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날 밤 할머니가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다.